인터뷰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곽백수입니다. 8년 5개월 2070편의 연재 끝에 가우스전자가 끝났습니다. 연재 중엔 후회도 아쉬움도 있었지만 연재가 지나고 난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의 연재가 끝나면 또 다른 연재가 시작되고 가우스전자는 끝이 나도 인생이 계속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니까요.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마무리도 끝이 아닌 계속해서 나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골목길, 너를 만나러 가는 버스 정류장. 비 내리는 카페 앞. 너와 함께한 나의 하루가 더욱 빛나는 밤. 매일 밤 12시 5분 김이나의 밤편지.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이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엊그제였죠. 저희와 인터뷰에서 울먹이시던 민식이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많이 반기실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도 이 국회에는 16개의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도 모두 처리가 돼야겠죠. 자, 11월 22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공간에 맞춰주는 LG 베스트샵 생활 맞춤 컨설팅. 거실에 건조대를 놓는 대신 이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거실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생활 공간에 딱 맞는 전자제품. LG 베스트샵. 가전은 역시 LG. 기대되는 검단 신도시에 기다렸던 노블랜드 2차가 옵니다. 푸른 숲과 교육을 곁에 두는 1417세대 대단지의 큰 가치. 입지는 퍼펙트, 생활은 베스트. 검단 신도시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11월 중 오픈 예정. 1688-9200, 1688-9200 대방건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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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일 새 이름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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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먹어요 맛있는 과일 고를 땐 우리 과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경상북도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확인하세요. 데일리.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오늘로 3일째인데요. 네. 벌써부터 지금 황제 단식, 갑질 단식 등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제 단식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 단식 투쟁 천막 근무자 배정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표를 보면은 20일부터 28일까지 주간과 야간 두 계조로 나누어서 당직자 각 4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임산부 당직자도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옛날에 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는 당직자가 혼자서 이게 감당을 했는데 네. 4명씩 붙은 거가 좀 논란이 됐고요. 또 음흠. 지금 대표 지시사항이라고 나온 이 근무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 소재지 근무하고 30분마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네. 거동 수상자 접근 제어, 또 대표의 기상 시간인 새벽 3시 30분대의 근무 철저, 음흠. 취침 방해 안 되도록 소음 제어, 미근무 시 불이익 조치 등 수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칙이 상당히 세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민주당 등에서 이 비판 논평이 나오자 이 오영철 한국당 사무처 노조위원장이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제가 몇 문장만 좀 인용을 해보면 음흠. 이해찬 당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었을 때 민주당 당직자들은 6시에 칼퇴근한 후 TV 드라마를 보거나 죽창가를 따라 부르고 사케나 마시라는 말인가. 음흠. 당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사무처 당직자가 밤샘 근무를 서며 비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예. 그래서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당대표의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한 자세로 모든 것을 걸고 강력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지시 사항이라면서요. 네. 그죠? 네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게 네네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동참이 아니라 그런 거였죠. 영양제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이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는 단식 사실을 당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네. 며칠 전부터 미리 뭐 죽을 먹으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단식에 들어가기 전날에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갔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좀 화제가 되었죠. 이거 확인됐나요? 일단 해당 의료원은 개인정보라면서 사실 확인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 버전 말고 게시글의 사진이랑 원본을 저희가 구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좀 사실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 해당 사진 뒤편 포스터 등을 보면은 네. 그 의료원의 원장 사진이 등장을 하고요. 네. 또 이제 게시글을 올린 건 이제 그 의료진은 아니고 직원이었는데 음흠. 그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은 네. GPS 좌표가 나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네네. 예, 근데 예. 그 좌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의원이 있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네.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좀 오래 또 싸워야 하시니까요. 미리 좀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전에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이런 네, 이야기가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아무튼 근데 한국당 이야기 나온 김에 공천 물갈이 발표가 어제 있었죠. 네, 총선기획단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현역 50%, 또 현역에 50%를 이제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를 네. 위해서 컷오프를 3분의 1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좀 자세한 룰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세세한 공천 룰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타이밍에 지금 네, 그 네, 얘기가 네.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뭐 네, 네.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본인들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네. 총선기획단 회의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논의를 했다가 좀 결론을 못 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목요일 날 나와서 네. 발표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결코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연결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뭐 끊어졌다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양해 좀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별장 성접대를 비롯해서 지금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세 번째 수사 끝에 기소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가 됩니다. 지금 뭐 성접대 혐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기소 내용은 아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요 검찰이. 그러니까 예. 지금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 다른 네. 사업가인 최아무개 씨로부터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범죄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본인은
그러니까 부적절한 처신으로 무리를 빚은 데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인정한다라면서도 공소 사실 대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판결이 나온다 이거죠. 네네네, 오늘 기다려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시민방송 RTV가 한 소송에서 RTV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제재가 옳다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재 명령이 나온 지 6년 3개월 만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건데 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도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RTV가 2013년도에 55회에 걸쳐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예, 예. 이 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제재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명령을 했는데요. 예. 재심 청구했지만 기각됐었고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들어갔다가 원심하고 항소심에서는 이 제재가 정당하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좀 인용을 해보자면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요. 예. 아니면 박정희가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13명 중 7명의 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 방송의 이 객관성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하면서 이 좀 특수성을 좀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 시민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시민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좀 다양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거 네네.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단이네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예. 방송 내용이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현이 약간 다소 거칠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단락되는 거네요. 대법원의 판결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화제와 논란이 됐던 중요한 뉴스를 과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과학적 참견 시점 코너인데요. 강양구 뉴스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 연결이 좀 좋지 않다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요. 좀 복구가 됐나 봅니다. 지금 뭐 유튜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김종배의 시선 집중 함께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9341님이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다고 건강 관리 잘하시라고 이렇게 좀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좀 약간의 음조가 있어갖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좀 하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서 네. 개인정보를 기업 등이 활용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네, 규제 법안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이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큰 방향은 이제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누군지 모르도록 한 다음에 네. 개인 동의 없이 예.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네. 흔히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비유되는 가치를 가진 만큼 기업이 이런 개인 정보를 활용하면 새로운 혁신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가 이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고요. 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총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네. 위상이 높아진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모두 관리하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뭐 통계 작성 연구라든가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고, 특히 이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이 지금까지 개인 신용 정보를 은행이 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 정보 역시 가명 처리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해보려는 일반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 세계에서도 잠깐 짚었는데 핵심 문제가 가명 처리하는 것,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가명 처리가 있고 익명 처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가명 처리는 뭐고 익명 처리는 뭐지라고 네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이참에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새롭게 나온 개념인데 네. 익명 처리는 그냥 그 상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 정보 가운데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아예 누락시키는 거예요.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누락시켜서 네. 특정인과의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익명 정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익명 정보는 그렇게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개인 정보를 많이 쳐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명 정보예요. 예. 가명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김종배 하면은 김아무개로 고치고 예. 전화번호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으로 고치고 네. 그다음에 50대시잖아요. 근데 정확한 나이를 강조를 해요. 예, 정확한 나이를 그 적시하는 대신에 50대라고만 고치고 네. 그 주소 대신에 뭐 무슨 동 거주자 예. 이런 식으로만 고치고 암호화하는 게 바로 가명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익명 처리 같은 경우는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개인 정보를 맞습니다. 다 이제 삭제를 하는 건데 가명 처리라고 한다면 알고자 이제 그 달려들면 네. 알 수도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이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쟁점입니다. 네. 이제 기업이나 정부는 그 가명 처리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암호화하고 또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때문에 네. 특정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반면에 시민사회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주 강력한 개인식별 번호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가명 정보도 충분히 특정 개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핵심 쟁점은 이 가명 처리가 된 것이 뚫리면서 개인 정보가 새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네. 이번 정기국회 때 데이터 3법 처리를 주문을 했었고 네. 문희상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고 이게 또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굳이 이번 국회에서 이걸 처리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은 처리를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도대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대로 점검을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기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일단 73분의 2 정도의 이상이 이 데이터 3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요. 쟁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거든요. 네. 저는 그것부터가 약간 그 정부나 혹은 이 정치권의 책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데이터 3법이라면 도대체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우려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린 다음에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사회적 합의,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 데이터 3법을 둘러싸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업계에서는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업계에서도 이제 들여다보면은 약간 서로 이제 입장의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들이 병원이나 은행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병원이나 은행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3법 처리 약간 소극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데이터 3법이 처리가 되면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정보를 아.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하려고 하는 IT 기업들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독점 기득권이 깨진다. 독점 기득권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예. 업체에서도 약간씩 이제 그 표정 관리하면서 이해 관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암호화해서 그 뚫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네. 차라리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지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그 학자들이라든가 혹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네. 이 가명 정보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산법과 비슷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게 또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편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굴뚝 산업이 아니라 그리고 디지털 산업 쪽으로 이제 큰 어떤 그 방향선회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 기반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민 개개인의 어떤 나의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어느 정도로 또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적 합의 절차 자체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론에 붙여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맞아요. 정부나 기업이 대응하던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저들에게 과연 그렇죠. 네. 생선을 줘도 되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세계 100대 골프장 라운딩, 화산 트레킹 투어, 열대림 속에서의 온천요. 이런 걸 어디서 하냐고요? 필리핀 클락이죠. 오전 출발로 더 여유롭게 누리세요.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레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드리는 속보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가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를 쭉 사용하다 그만 보험료도 쭉 할인받았습니다. 안전운전만 했을 뿐인데 보험료 할인까지 받았어요.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대자동차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 제휴보험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세계 건설과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의 첫 만남. 강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 빌레이브 파비오 더 까사. 듀플렉스 공간 설계와 밀라노 감성을 담은 라운지까지 삶이 예술이 되다. 12월 오픈 예정. 문의 1833-6566 시공 신세계건설. 같이 들어 U2.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음악을 듣고 U2의 내한 공연까지 갈 수 있는 기회. U2의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해시태그 같이 들어 U2와 함께 SNS에 공유해주세요. 기간은 11월 28일 목요일까지. 추첨을 통해 U2 내한 공연 티켓, 30주년 기념 음반, 기념 티셔츠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봉춘 라디오 SNS를 참고하세요. 같이 들어 U2. 95.9 MBC 라디오. 한뼘 더 깊이 파는 질문,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자정이 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또 두 가지 요구 조건이 더 있죠. 공수처 설치 법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이것도 철회하라. 이렇게 3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페트 법안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 또 처리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우리 입장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지소미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네.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무슨 입장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감지되는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한 17시간 남았나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문이 닫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최종적인 대응을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이건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홍영표 의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류,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또 짚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질문은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면서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요구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요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어떤 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일본하고 어떻게 마지막 협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는 적어도 정부의 힘을 좀 모아주는 것이 초당적인 어떤 협력을 해서 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예.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어떻게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론 뭐 한미 동맹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그 어떤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막판 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막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황교안 대표 네.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그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지소미아 문제 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와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뭐 일련의 이런 과정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어떤 터무니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네. 이런 사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이거는 특히 한일 관계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아니면 그런 어떤 한일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을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마저 네. 그 문제부터 한번 짚죠. 이 지소미아 종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부정적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저는 우선 이런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네. 대한민국이 어떤 주권 국가로서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한미 동맹이 가장 절대적이고 최고의 그런 가치다. 그거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네.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태도를 보면 네. 이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미 간의 관계도 좀 더 재정립하고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0609님은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일본과 미국에게 어필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라는 그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분명히 또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의 주권보다 뭐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것을 겨냥해서 뭐 저렇게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 예. 네, 적어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가의 어떤 안보나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뭐 다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식의 저는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요것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이 그 일본과의 막판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감지하고 계셔서 그 말씀하신 저는 거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지금 한일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그 대법 판결 나오기 전부터도 일본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밑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아, 예. 네, 최근까지도 좀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전혀 뭡니까 지금 국제적인 어떤 관례나 뭐 여러 그 국제법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무리하게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보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일본의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지소미아를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신하는 나라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저는 정부가 하고 있고 그래서 17시간 남았지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요구 조건이 3가지인데 그 가운데 2가지가 패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은 그 주역이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셨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었고 이런 요구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 같다. 이러니까 아마 저는 그 위기의식에서 저렇게 또 단식도 시작하시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됩니다. 그냥 희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거에 기초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을 함께 했던 다른 당과 여러 의원들하고 저희가 마지막 지금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그 다른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선거제 개편안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역구를 줄이는 걸 얼마나 최소화하는가가 그런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선거제 개편안 특히 이제 의원 그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조정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접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 개혁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국민의 민심에 따른 그런 투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것이 지금 양당 체제에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판을 한번 바꾸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그 틀을 도입하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제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비례대표 숫자를 지금 75명으로 저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25 대 75.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48명의 의원을 확보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게 뭐 18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로 그렇게 분류되는 변혁 네. 뭐 이쪽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169명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예. 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169명이 함께 표결에 참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D-Day를 보통 12월 3일로 잡고 있더라고요. 네. 국회의장께서 12월 3일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죠. 네. 저희들은 사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의장께서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또 의장께서는 이게 전문가들하고 또 의견을 또 모아서 12월 3일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뭐 거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뭐 사실은 유치원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법안들을 일괄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로 12월 3일부터인 거지 12월 3일에 표결 처리로 바로 간다 이건 아닌 거고. 저희도 뭐 선거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최대한 자유민주당이나 뭐 유승민 대표 쪽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좀 다해볼 생각인데 그 이전에는 패스트트랙을 함께했던 정당과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요? 단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단식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패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또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다른 당에 반대가 있어서 안 될 거야 했는데 아무튼 패트를 저희가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했고 또 8월 말에도 아마 안 될 거야 했는데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단식과는 무관하게 뭐 지금 뭐 그래서 그래도 이걸 저지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요즘 뭐 그 또 그쪽 당 사정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제 그 패트 법안이 처리가 되면 의원직 총수퇴 이런 얘기가 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말씀은 하겠지만 아마 실행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임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30분가량 조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던 어제 또 한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 금융감독원 국장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고발이 됐기 때문인데 상관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검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유재수 두 사람의 같은 날 동시 출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라고는 좀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고발이 사실은 올해 2월에 고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벌써 한 8개월 정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교수가
이 검찰에 출석하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조율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재수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 부분과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것을 감찰을 뭐 멈췄다. 예. 뭐 비첩보를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약해서 이제 뭐 안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감찰 중단 지시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히 밟아보죠.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파트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연관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검찰이 3개월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의 수사가 정당화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검찰의 지금 과도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사가 네.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국 교수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 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혐의 입증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자체가 조국 교수를 직접 겨냥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지금 유재수 건 이것을 또 함께 수사를 해서 혐의가 되는지 찾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첫째, 그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별건 수사다. 조국을 털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별게 없어서 이 별건을 끌어와서 지금 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혐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고발 들어오고 나서 지금 8개월 동안 아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 갑작스럽게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기가 이런 미묘한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도 역시나 조국 교수를 겨냥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별건 수사라고 만약에 본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과의 상관성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수사에서 별로 찾아낸 게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WFM을 뭐 좀 싸게 샀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이 뇌물 아니냐, 네네.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한 것도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유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뇌물죄 입증하려면 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되게 뇌물과 관련되어서 대가성과 관련되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대가성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뇌물죄를 형성하는 이 구성 요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돼서 네.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게 이제 만약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만약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 내용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실제로 밝혀졌어요. 사실인 걸로.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이제 검찰이 혐의를 보고 있는 거는 직권 남용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그 중단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첩보를 받았는데 그 비첩보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찰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원이나 말에 의해서 이런 첩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정보로 해서 이게 단순한 개인 비위 정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서 뇌물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구체적인 근거, 이씨 첩보가 올라왔는데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중단을 지시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올라왔던 비첩보 사실 자체가
근거가 좀 빈약하고 비난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냥 누군가의 전원이다라는 식으로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의 내용 그리고 그 근거 그리고 왜 중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그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어떤 그 처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또 그러니까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거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혐의 질문 뭐 피의 사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떤 거는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다른 어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만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면 네.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만 전체 모든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사가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한 차례 지금 더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그게 맞나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속도에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 보면 WFM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았던 장학금 네. 그리고 인턴 증명서 발급 이런 정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한 7시간, 9시간 반 정도 수사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은 진술 거부권만 행사한 거면 네. 검찰이 준비한 질문은 다 질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 차례 더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재수 건을 부르겠다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그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 수사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 특감 반원에게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게 그냥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건 특감 반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중간에 전달한 그 중간 관리자의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심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영장을 치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영장을 치려면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또는 혐의가 굉장히 상당히 좀 중대하다 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만으로는 검찰이 생각하는 뇌물죄 혐의 성립 자체가 좀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5천만 원 ATM으로 입금시킨 거. 그거 이제 그거 보낼 때 이제 주식을 구매하려는 거 알았냐 몰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록으로 남는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부인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ATM 기록 남겨서 그것도 청와대 바로 인근 그곳에서 입치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면 영장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가지 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사실은 좀 확인이 돼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만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잠깐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기대되는 검단 신도시에 기다렸던 노블랜드 2차가 옵니다. 푸른 숲과 교육을 곁에 두는 1417세대 대단지의 큰 가치. 입지는 퍼펙트, 생활은 베스트,
검단 신도시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11월 중 오픈 예정. 1688-9200, 1688-9200 대방건설. 일상과 모험,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워진 익스플로러가 만나 더 높은 세상 위에 서다. I'm Explorer. 포드 익스플로러 뉴 제너레이션.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Ford.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잘 자도 피곤하고 잘 쉬어도 피곤하시다고요? 세라젬 해보세요. 목, 등, 허리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집중 관리해 주니까 이젠 의료 가전으로 집에서 누워서 매일 체험해보세요. 세라젬.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클래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나요? 품격에 맞는 클래스를 꿈꾸고 있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리브 유어 클래스를 검색하세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리브 유어 클래스. 정우성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공간, 안전, 연비, SUV 도대체 뭘 보고 사야 되지? 뭘 고민해. 폭스바겐 티구안이 있는데. 2018 카이다 판매 기준 수입차 중형 SUV 넘버원 더 티구안. 고민은 그만. 답은 티구안.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2020년형 티구안을 만나세요. Volkswagen.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아껴줄게요. 간편한 가입으로 수고도 아껴줄게요. 빠른 보상으로 아껴줄게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쌍용자동차로부터 한 달 빠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랜드 파이널 세일 페스타. 전 차종 최대 10% 할인에 매일 한 명에겐 1,000만 원의 행운을. 게다가 개별 소비세 혜택 마감 전 전액 지원받는 마지막 찬스. 11월 한정 역대급 구매 혜택. 자세한 내용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여보, 주스라도 마시고 가요. 늦었어. 다녀올게. 서울로 이사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이 세정거장 예정. 1243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양주 7호선 옥정역 대광 로제비앙이 곧 찾아옵니다. 1600-7790. 대광건양. 마감 제대로 지켰다. 시간 지키는 것도 과장님, 내일 2시 미팅 아시죠? 일정 챙기는 것도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해내면서 아, 맞다. 다음 주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엄마, 우리 여행 가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한 걸음 더 행복해지세요. 마음을 잇는 대한민국 공항그룹 한국공항공사. 네, 오늘 아침은 좀 날이 풀린 것 같던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맞습니다. 아침이라 공기가 약간 서늘하긴 해도 평년 이맘때보단 온화한 날씨입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6, 7도가량 높아서요. 서울이 현재 영상 3.1도입니다. 햇살이 차츰 비치면 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높아서 서울 16도, 강릉 17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20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기질도 무난해서 주말에도 나들이 다니기 괜찮겠는데요. 그런데 모레 일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8시 3부에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양평교 부근에 작업이 있었는데요. 양방향 한 개 차로씩 번갈아서 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끝이 난 걸로 보이고요. 도심 방향이 특히 전 구간 정체가 아직도 평소보다 훨씬 심하고요. 외곽 쪽도 성산대교 남단부터 오목교, 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 쪽 일산 진출로 1차로에도 사고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양에서 송내까지, 반대 일산 쪽은 계양에서 김포, 그리고 남양주에서 상일 쪽으로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립니다. 노들길은 한강대교 진출로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 건축박람회와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부산 건축박람회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MBC 건축박람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세텍과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주택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동아전람. 가산역, 더블 역세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한라 원앤원 타워. 안양천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망. 양면 발코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간. 가산이 기다려온 대한민국 1호 성공산업센터, 한라 원앤원 타워. 문의 3016-7979.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 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인가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트렌드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4-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이거 진짜 땡치지 말아요. 이거 땡치지 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진짜. 라디오에서 유쾌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앞으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운전석 창문 올려줘. 지금은 말이 통하는 K5를 경험할 시간. 플레이 인터랙티브 K5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30대 이주 여성이 남편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 이주 여성의 죽음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것만이 아니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젠더 갈등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자,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일단 이주 여성들의 피해 관련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네.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한 5만 8천 명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주민 전체는 205만 명에 달하고요. 다문화 가족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23만 8천 명에 달하고 총 출생아의 5.5%라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음흠. 이게 우리가 다른 것도 빠르지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네. 대응 정책이 대체로 갈등에 대응하는 것에 그간 우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것도 그렇듯이 저희의 시민단체도 적극적이었고 정부의 대응도 비교적 빨라서 네. 짧은 기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에 218개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이 센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하지만 방문 지도사가 일일이 방문해서 네. 그 생활 적응을 살피고 있는 제도까지도 도입이 되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제도가 도입이 됐어도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가치는 여전히 조금 낮은 상태고요. 이렇게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법무부, 경찰청, 네네네.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인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그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럼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갈등 대응을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의 수용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뭐 그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이주 여성, 내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이들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혐오 발언의 수위가 높고 네. 사각지대에 있는 그 주변층에 대해서는 그 혐오 발언이 더 예각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권 감수성이 일반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네. 어제 제가 그 다문화 청소년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 네.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정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줄기 편견의 찌꺼기까지도 없어질 정도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미래 인재라는 차원을 여러 가지 접촉면을 넓혀주는 네.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젠더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 지금 젠더 갈등 현상이 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도 있고 이번에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혹시 다 보셨습니까, 장관님? 네, 봤습니다. 이걸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논란은 다차원에서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경제 발전만 앞세우다가 네. 이 사회적 발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전통적 성 역할이 굉장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네. 이 수용의 정도가 여성과 남성 간에 이제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일어나는 갈등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젠더라는 것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들이 이렇게 상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건설적인 장을 만들려고 해서 청년 참여 플랫폼을 구성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주거니 여러 사회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공통으로 하면서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든가 네.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사,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사회에서 정확하게 활동할 자리가 나타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살펴서 양성이 다르게 겪는 불평등의 특성 이거를 상호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정책이 대체로 이제 성평등 차원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여성 성평등을 실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임금 격차라든가 냉정한 사회적 지표에서는 아직 여성이 많이 뒤처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한 인식보다는 가시적인 몇 가지의 사례적 적극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들에게 상대적 열패감을 부여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지위 획득이 전부 다 시험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험에서 여성이 거두는 성취에 대해서 열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섬세한 시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요즘 그 다크웹이라고 하는 폐쇄형 사이트에서 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 촬영물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건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고 테크놀로지의 편리함을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그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명실공히 IT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하기는 너무 쉽고 삭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불균형적 범죄라서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벌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처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식 개선을 단기간에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에 대법원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의 유동성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불법 촬영이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 지원이나 또 피해자에 대한 치유 이런 것을 합력을 해서 통합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이 사이트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터폴을 통한 국제적 공조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제 2019년 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회의를 해봤더니 한국이 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이라는 해외 참가자들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아직 뭐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도 있지만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의 유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면을 해결해야 된다는 공론이 수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든 국제적이든 협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좀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얼마 전에 리얼돌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저희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그 청소년 보호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보호를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형상물의 리얼돌은 금지해야 되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산업 발전과 이러한 그 뭐 보호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저희는 업체의 자율적 반성과 또 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동시에 강조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짧게 요거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부산에서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범정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문화 연대 회의를 개최하고 예. 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아세안 5개국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에 아세안을 계기로 해서 네. 이 청소년 교류를 한번 제시하고 또 다문화 연대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과 아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공 사례들 네.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아세안 국가 분들의 참가하시는 정상이나 네. 여러 대사님들에게 한국이 제공했던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또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도 공유하고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이제 결혼 이민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간 아세안이 경제 협력 중심의 논의가 되어오고 있는데 아세안은 굉장히 인권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영역에 있어서 협력, 사회정책 협력이라는 차원을 이번에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부각하고자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했는데요. 2528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안에서의 폭력, 이건 사고 후 대책만 다뤄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사랑과 포용과 여유를 가르치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설을 확인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인데 에스퍼 장관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무책임한 보도라며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조선일보에 요구했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 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공식적으로 이건 사실 오보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죠.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미 국방부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조선일보의 기사를 가리켜서 과장되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기사, 위험하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확인해줬고 조선일보에게 기사를 당장 내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성명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그저께 낸 기사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기사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그 부대명까지 다 등장해요. 이제 어제 나온 보도죠. 이게 일개 여단을 철수시킨다. 일개 여단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 일개 여단을 철수시키고 그 철수 대상은 2사단 예하 제1 전투 여단이다. 그리고 4,500명 정도가 철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게에서도 이 얘기 좀 다뤘잖아요. 좀 철수 얘기. 하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 국방부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런 건 없다.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과 SNS에는 뭐 이런 글이 옵니다. 이쯤 되면 오보가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린 잘못한 거 없다. 미국이 문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해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답변과 미국 국방부의 반응은 미국이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니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TV조선 어제 메인 뉴스 저녁에 방송된 메인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조선일보 기사가 기사와 지금 미 국방부의 얘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미 국방부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애매하게 얘기를 하다가 조선일보가
팩트로 기사를 내니까 네. 이제 말 바꾸고 이제 부인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말을 좀 확대해서 가면 지금 미 국방부가 조선일보에게 기사를 내리라고 했는데 네. 안 내리겠다는 뜻이죠. 거부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도 제가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예. 오늘 새벽까지도 기사들이 인터넷에 버젓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과 SNS는 조선일보가 펜타곤이랑 싸우려나 보다. 폐기 보소 하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히 조선일보를 건드리다니 조만간 마크 에스퍼 장관 가족들 다 털릴 것 같다. 펜타곤에서 뻗치게 하면서 국방부 직원들 스토킹할 듯. 뭐 이런 글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었어요. 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 위험한 상황이다. 제목부터 아주 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뭐 제목을 잡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렇게 쭉 사설을 풀어갑니다.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한다. 지금 체면과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은 주한미군으로 가는데 결은 지소미아 수호. 기승전 지소미아 수호. 이렇게 나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 사설은 조선일보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과 SNS에서 많이 인용되고 인터넷 아카이브에 영구 보관하겠다라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어요. 네, 있죠. 2019년판 국방수권법에 보면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그러니까 줄이지 못하도록 딱 숫자를 명시했는데 그렇죠. 지금 한 28,50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도도 일개 여단 정도면 한 3,4천 명이 되니까 그 6,500명의 어떤 그 차이 거기서 아마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던데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뉴스 보셨어요? 2020년판 국방수권법에서 28,500명을 아예 못 박아버리는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미국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 기사를 최초로 이제 그 원소스로 보도한 게 워싱턴 지부에서 나왔거든요. 조선일보 워싱턴 지사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그때 우리 지금 원내대표단들이 국회 원내대표단들이 미국 가서 지금 공화당의 그 의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너무 과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워싱턴에서 조선일보는 딴 기사를 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방부에서 장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도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조선일보 이름을 알린 날인 동시에 조선일보로서는 굴욕적인 날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두 번째 뉴스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일본 아베 총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무슨 어떤 영화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지금 미국 박스 오피스 1위가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드웨이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 아시죠?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뒤에 6개월 뒤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 전력 대부분을 격파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승기를 잡거든요. 이 실화를 다룬 영화가 이 미드웨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지금 일본 아베 총리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아베가 불편해할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일본이 뭐 적국으로 나온 영화는 많죠. 미국의 적국으로 나오고 미국의 악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에 이 미드웨이 영화 지금 포스터가 지금 떠 있습니다. 포스터 멋있죠.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좀 이 포스터를 보시면서 이종훈 작가의 아직 국내는 개봉 안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흥행 가도로 달리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일본을 악당으로 묘사한 영화와는 좀 결이 달라요. 미드웨이가 좀 달라요. 어떻게요? 진주만 같은 영화는 일본과 전쟁을 하는 미국의 영웅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데 그렇죠. 미드웨이는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몰랐던 일본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중국 난징 대학살 사건인데 영화 미드웨이에서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난징 사람들이 미군 조종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분풀이로 이런 대학살을 자행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난징 대학살은요, 일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했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미드웨이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일본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보니까 가장 좀 보태면
오 마이 갓, 일본이 저렇게 나쁜 나라였어? 이런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공든탑이 이 미드웨이 영화 하나 때문에 와르르 지금 나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얼마나 거금을 투입해서 미국 내 일본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일본 예.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미국 일부에서 우리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본 불매운동 하겠다는 미국인도 나오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하고 연대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과 SNS에는 미드웨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흥행 대박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일본에서는 개봉 안 한답니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국내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봉 일자가 우리는 1월로 잡혔는데 우리는 잡힌 거죠? 그럼 당연히 개봉을 해야죠. 네. 그렇죠. 일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 저도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11월엔 휴일이 하루도 없냐? 그래도 11월은 매일매일 럭키데이잖아. 뭐? 기아 듀얼 페스타 몰라? 11월 한 달간 기아 자동차를 최대 10%나 할인해준다고. 우와 진짜? 파격적인 할부에 캐시백까지. 금융 혜택도 역시 럭키야.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스톱! 류마 스톱! 손목, 무릎 그만 아플래를 영어로 스톱! 류마 스톱! 관절통, 근육통 멈춰를 영어로 스톱! 류마 스톱! 붙이면 스탑. 통증 스톱! 류마 스톱! 메인은 여기다. 동탄호수공원 바로 앞 상권의 중심. 메인은 하나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색다른 컨텐츠. 메인은 우리다. 체험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의 가치. 동탄호수공원을 대표할 상업시설 라크몽. 11월 그랜드 오픈 1599-9969 제일건설 서영건설 플러스. 가족의 크기가 커진 만큼 삶의 크기가 커진 만큼 슈퍼 SUV 트래버스와 함께하세요. 5.2m 전장의 압도적 실내 공간과 여유로운 3열 공간 시작하세요. 저 정우성과 함께 Live 슈퍼 SUV 트래버스. Chevrolet Find New Roads. 독감 백신은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선택이 중요하죠. 미국 FDA 승인, 독일 생산, 국내 판매 1위. 플루아릭스 테트라. 온 가족의 독감 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가까운 병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9 1분기 아이큐비아 국내 사가 독감 백신 판매량 1위 GSK 플루아릭스 테트라. 당신의 생활 공간에 맞춰주는 LG 베스트샵 생활 맞춤 컨설팅. 고객님 댁은 그 360도 공기청정기로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놓고 사용하시면 양쪽으로 다. 네, 맞습니다. 내 생활 공간에 딱 맞는 전자제품. LG 베스트샵. 가전은 역시 LG. 봉고는 나의 동반자. 봉고 3 나왔어. 영원한 사업 파트너. 강인한 자체 넉넉한 적재. 내 생애 최고의 사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석 통풍 시트. 봉고로 대. 사장님 맞춤형 트럭 더 뉴 봉고 3. 1.2톤도 LPI도 있어요. 집 블랙 프라이데이즈.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프답게 압도적 혜택으로 찾아갑니다. 11월 최대 20%, 그랜드 체로키 디젤은 최대 1,450만 원까지 할인. 지프를 가질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즈 집.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간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충분하지도 너그럽지도 않다. 그러나 더 뉴 아우디 A6를 만나면 시간은 당신 편이 된다. This is your time. The new Audi A6.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병만큼 무서운 건 병원비라고. 막대한 병원비는 가정 행복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가정의 재난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기준에 맞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모든 질환 입원 진료비, 중증 질환 외래 진료비를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정경제의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채우세요. 신청 문의 1577-1000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미래를 위한 하루 30분의 투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유튜브로 반담님이 저희 시선집중 매일 아침에 잘 듣고 있다고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면 혼자 듣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좀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서 같이
받기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주말에 푹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원기 보충하는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특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